참혹함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고 미스터리와 초자연이 얽혀있는 사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인도로 시선을 돌려 델리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처참한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델리 북부에 위치한 산타나 가르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춘다와트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춘다와트 가족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으로 20년 넘게 산타나가르에 거주하며 하팜과 자파를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들입니다. 2018년 7월 1일 아침 7시 15분 이웃 주민 구르차란 싱은 춘다와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죠. 왜냐하면 춘다와트 집의 잡화점은 보통 아침 6시에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상점을 열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만약 당일에 무언가 일이 생겨서 문을 열지 않으면 보통 문 앞에 이유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 앞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춘다와트 집에 몇 명이 사는지 아시나요? 무려 11명이었으니 한두 명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가게를 닫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구르차라는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고 놀랍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춘다와트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갔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은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나긴 했지만 1층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르차라는 계속해서 상점 주인의 이름을 부르며 2층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층 상황을 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바로 몸을 굴리며 문을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구르차라는 계속해서 집안이 마치 지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경찰이 춘다와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여전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2층 복도 천장에는 10구의 사람 시체가 머리를 맞대고 매달려 있었고 옆방 침실에는 또 하나의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춘다와트 가족은 총 11명이었으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복도에 매달린 4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은 각각 가족의 자식들과 손주들이었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57살, 가장 어린 사람은 15살이었습니다. 침실에 있던 시체는 이 집의 할머니인 80살의 나라야니 바티아였습니다. 이 11명의 얼굴은 침대 시트에서 찢어낸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손과 발이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인 17년 경력의 고위경찰 라제시 쿠나라 경도 생애 처음 보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경찰들과 사건을 접한 시민들, 기자들 역시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죽음의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의 애완견인 톰미만이 뛰어다니며 짖고 있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국내 최고의 수사팀을 소집하고 사건 며칠 후에는 언론에 검시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 복도 천장의 10구는 모두 자살 또는 타살에 의한 교수형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살인인지 자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매달린 10구 중 첫 번째로 사망한 사람은 15살 소년 2명이었고 그 후 8명의 성인이 차례로 사망했습니다. 침실에 있던 할머니 나라야니는 모든 피해자 중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으며 그녀만이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사건을 결국 살인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나 목격자나 유력한 정보를 찾지 못한 채 몇 가지 이상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춘다와트 집이 바로 귀신의 집이라며 이 가족이 어떤 악마적인 힘에 의해 집단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가족은 11개의 파이프를 사용했으며 그중 4개는 구부러져 있고 7개는 직선이라며 이는 사망한 4명의 남성과 7명의 여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쪽에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지만 다종교와 다양한 신앙이 존재하는 인도에서는 그런 믿음이 실제로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돌아가서 조사해보니 파이프는 확실히 11개였지만 그 배열 방식은 사건 현장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전문가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는 단순한 외부 환기용 배관일 뿐 특별한 용도나 의미는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춘다와트 가족은 합판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합판 속의 어떤 유해가스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신경에 영향을 미쳐 환각을 일으켰고 결국 이 가족이 자살하거나 서로 자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본 결과 이러한 가능성은 금방 배제되었습니다. 사건 현장 공기 중에는 포름알데히드와 일부 벤젠류 휘발성 물질이 있었지만 그 농도는 사람에게 환각을 일으킬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살인사건으로 수사의 초점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격자를 찾을 수 없다면 항상 중요한 건 동기였기에 경찰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원한에 의한 범행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고는 이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11명의 가족 구성원을 배경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의 이름이나 서로 간의 관계를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가족의 고향이 인도 하리아나주의 토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이 가족은 브라리 지역의 산타나가르 커뮤니티로 이주해 왔으며 그곳에서 오랫동안 좋은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80살의 할머니 나라야니는 그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장수였으며 선하고 온화한 성격 덕분에 지역사회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가 도와준 사람들 중 일부는 그녀를 친근하게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부모를 둔 자식들이니 자식들도 당연히 나쁠 리가 없었습니다. 춘다와트 가족의 5 형제 자매들은 서로 돕고 살아왔으며 여러 해 동안의 노력으로 그들은 지역 내에 3곳의 상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잡화점, 하나는 합판 판매점, 나머지 하나는 유제품 가게로 이 중간소득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이 가족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얕보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성실하며 사업을 할 때에도 신뢰를 중요시하며 임시로 일하러 온 일꾼들에게도 차와 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남은 5명의 손주들 역시 성품이 바르고 밝은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원한을 품고 싸울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원한에 의한 범행도 빠르게 배제되었습니다. 이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이 모두 말하기를 춘다와트 가족은 매우 긴밀한 대가족이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거의 모든 일을 함께하며 매우 단합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가족에 관한 스캔들이나 소문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간 흔적이나 물건을 뒤진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동기가 모두 부정된 사건에서 경찰은 끈질기게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단서가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즉시 2번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며 이전에 놓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기로 했고 2번째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숨겨진 구석에 있는 일기들이었습니다. 숨겨진 구석과 일기라는 2 단어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 미스터리 영화의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기들의 내용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일기의 시작 시점은 2004년, 즉 사건 발생 11년 전이었습니다. 글씨체를 통해 이 일기는 가족 중 한 명인 라리트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는 할머니 나라야니의 막내 아들이자 2명의 손주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처음 일기의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서 의학을 배우는 일상, 첫째 아들의 탄생, 친구 메타와 함께 놀러간 이야기 등 주로 일상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3년간 계속되었고 그러다 2007년 2월 라리트의 일기가 갑자기 열흘 이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된 첫 번째 글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비통해하고 있다. 나는 한 명의 제사를 초대하여 가루다 푸라나를 읽게 했고 그걸 읽는 동안 우리는 모두 모여서 듣고 기도했다. 내가 오음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내 목소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아버지가 돌아왔다. 경찰은 이 일기를 읽고 매우 혼란스러워했으며 목소리가 기적처럼 회복되었다는 표현과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기에서 여러 번 언급된 라리트의 친구인 메타를 찾아가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습니다. 메타는 경찰에게 매우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라리트와 10년 넘게 알고 지냈고 라리트가 능력이 뛰어나고 유머러스하며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리트는 원칙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합판 사업을 할 때 몇몇 경쟁업자들과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갈등이 가족 전멸로 이어지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라리트를 혼내주기 위해 나쁜 짓도 벌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라리트를 몇 장의 합판으로 눌러놓고 그 위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다행히 사람 목숨이 오가는 일은 없었지만 라리트는 연기 때문에 목소리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상 자존심이 강한 라리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라리트는 여전히 성실하게 사업을 했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라리트가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08년 어느 날 메타는 라리트를 다시 만나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리트는 기적처럼 목소리가 회복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라리트는 메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보팔이 돌아가신 후 나는 꿈을 꾸었어. 그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말하길 가족이 제사를 지내면 내 목소리가 다시 나게 될 거라고 하셨어. 라리트는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것이었기에 믿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기에서 언급한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라리트의 목소리는 실제로 제사 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메타가 라리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리트는 이를 아버지의 보호 덕분이라고 여겼고 그 이후로도 가족들은 아버지 보팔의 영혼을 위한 제사를 더 자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라리트는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9월 7일 라리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셨고 집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고 하셨다. 몇 주 후 라리트는 다시 일기에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모든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비록 조금 미신적이고 신비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보팔의 유령이 나타난 이후 춘다와트 가족은 점차 그를 신뢰하고 그로 인해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합판 사업만 하던 그들은 2개의 새로운 가게를 열어 우유와 자파를 팔았고 1층짜리 집도 개조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확실히 나아졌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보팔의 영혼이 나타난 이후 가족들은 점차 고인의 실제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다양한 제사와 의식을 자주 진행했습니다. 라리트의 일기에는 이런 의식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라리트는 아버지 보팔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점차 가족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 제사와 의식의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자주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며 아버지와 연결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비극적으로 전멸하기 한 날 전, 라리트는 일기에서 새로운 의식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고 귀에는 솜을 넣은 후 3명씩 묶여 천장에 매달려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가 끝난 후에 서로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손을 묶고 입을 막고 천장에 매달리는 방식은 피해자들이 죽은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라리트의 일기를 읽고 이 가족이 어떤 신비한 의식의 일환으로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공개되자 여론은 2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약 40% 정도는 이 의견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60%는 의심하거나 직접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3가지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가족의 친척들입니다. 사건 발생 후 라리트의 사촌들이 급히 경찰에 달려와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계속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라리트의 사촌 여동생은 자기 가족의 손녀인 프리앙카가 사건 2주 전에 막 결혼을 약속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춘다와트 가족에겐 오랜만에 열리는 결혼식이었고 그동안 모든 가족들이 결혼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건이 일어난 바로 전날 밤 프리앙카는 이모와 함께 결혼식 준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몇 시간 후에 온 가족이 자살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가족에서 가장 어린 아이는 15살로 바로 삶을 사랑하는 나이입니다. 그중 한 명인 쉬밤이라는 소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크리켓을 하자고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설령 가족들이 모두 자살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활발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는 절대로 그대로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시청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리 수면제를 먹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라는 질문인데 문제는 보고서에 따르면 11명의 사망자 모두의 체내에서 진정제 계열의 약물 잔여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제 가능성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사건 발생 전날 밤 피해자 가족이 근처의 한 식당에서 케밥을 주문해 먹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케밥을 먹은 것이 이 신비로운 의식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일 역시 다소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친척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자살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춘다와트 가족이 이런 정도로 미신을 믿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샤르마라는 여성은 춘다와트 가족이 조부의 제사를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의식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저 복을 기원하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샤르마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간단히 말해 춘다와트 집의 아이들이 종종 그녀를 초대해 함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대개 오후 9시경에 시작되며 가족과 친척들이 둘러앉아 15분에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동안 일부 가족 구성원들이 조부의 영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그들은 단순히 기도하거나 그리움을 표현하는 정도였고 그 어떤 이상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의식에 참여한 많은 이웃들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은 사실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제시한 것이었고 본질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의견은 더욱 권위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매체에 보도된 후 여러 심리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집단적 사막 또는 집단적인 정신병이 실제로 존재하며 여러 번 발생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보통 가족 구성원들의 나이, 학력, 인식, 정신상태 등이 매우 일치하고 장기간 동안 같은 밀폐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춘다와트 가족은 그런 조건과는 거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집단 사망 사건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들이 있으면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춘다와트 가족의 집단 사망이 여러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일관된 정신상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정신상태는 바로 고인의 극심한 그리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말만 듣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춘다와트 가족의 고인인 보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디언 타임스와 힌두교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보팔은 능력 있고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건설계약자로 일했고 후에 가족을 데리고 산타나가르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비록 그 지역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춘다와트 가족의 조건이 매우 좋았지만 이로 인해 주변 이웃들이 질투하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그와 친분이 있던 많은 후배들이 그를 보팔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이는 보팔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사실 춘다와트 가족과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친척들에게 보팔은 마치 가족의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보살핌 덕분에 이 가족은 점점 번창했고 현재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팔이 사망한 후 가족들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바로 라리타가 자신이 근처에서 고인의 영혼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가족들이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단 자살설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슬픔과 그리움이 강력한 촉매대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들은 이 가족이 진짜로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천장에 밧줄을 묶어 잠시 질식 상태에 빠지면서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어떠한 환각을 얻으려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밧줄의 힘과 시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집단적 자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타살로 볼 것인가요? 실제로 2018년 인도 텔레비전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통화 기록과 라리트의 일기에서 디바바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인물은 춘다와트 가족의 몰살 사건에 심각하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건 후 경찰은 디바바가 사건 발생 전후에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의 통화 내역을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그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집단 자살 추정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만약 새로운 진전이 있다면 본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이를 추적하여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너무나 원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12살 때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고 2년 후에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인신매매범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친어머니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 2명의 여동생도 팔아버리고 이미 팔려가서 임신 중이던 어머니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막 낳은 아이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그의 사악한 인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연쇄 사건을 저지르고 조직을 조종하여 7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악질 범죄자 펑미아오지 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66년 9월 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산시성 산양현입니다. 아버지는 게으르고 탐욕스러웠고 집안은 어머니 혼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지에서는 곡물이 생산되지 않아 생존을 위해 아지와 그의 아버지는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9살 때 집안 사정이 좋아지면서 아지는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12살이 된 아지는 집이 너무 가난해 학업을 중단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구걸을 하던 중 그는 한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 이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지는 즉시 동의하고 그 사람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인신매매범의 차였습니다. 결국 인신매매범은 500위안, 약 9만 5천 원에 그를 허난성의 한 가정에 아동 노동자로 팔았습니다. 아지는 인신매매범이 돈을 세며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지는 아동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구걸하는 것보다 더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잠깐 졸기라도 하면 채찍질을 당했고 매일 5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으며 고용주는 자주 며칠씩 그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지는 금세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년 후 14살이 된 아지는 드디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고용주가 목욕을 하는 동안 몰래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지는 구걸하며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겨우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복과 관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냉담함과 계속되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아지는 쓰레기를 주워가며 그걸로 어렵게 가정을 꾸리는 어머니를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가난 때문에 생긴 일이야. 돈이 없으면 물건을 팔면 되잖아. 16살의 아지는 자신이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인신매매범은 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일을 해도 돈이 안 되고 구걸해도 돈이 안 되니 차라리 나도 인신매매범이 되자. 이성을 잃은 아지는 어머니를 어떻게 팔아넘길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는 자신이 납치되었을 때의 속임수 방법을 어머니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외출하는 동안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장수성에 가정부를 구하는 집이 있는데 월급도 높고 식사와 숙소도 제공되며 환경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는 몇 년 동안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싶은 어머니에게 이러한 요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지가 선택한 구매자는 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장수성에 도착했습니다. 구매자와 아지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상대방이 건네주는 돈을 받을지 말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바로 웃으며 상대방이 건네준 현금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아지는 어머니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어머니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지는 어머니를 팔아 번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당시 중국에서 한 노동자의 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지는 매우 기뻐하며 웃었고 그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그가 1년 내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는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지에게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저지른 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팔아 돈을 벌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몇 근의 고기를 사서 가족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묽은 죽조차 먹기 힘들었는데 고기를 먹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모에게 가서 큰 돈을 벌려고 했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12안을 주면서 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가족 모두는 어머니에게 친여동생이 주주현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지는 돈을 몰래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이 때때로 배가 고파서 기절할 지경이 되어도 그는 절대 돈을 꺼내 먹을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가 어머니를 팔아버린 지 1년 반이 지나자 아버지는 집안의 적막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아지에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부자간에 자주 다투고 심지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내의 여동생 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지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진짜로 가면 자신이 어머니를 팔아버린 사실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미 팔아버리고 돈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지는 초조해하며 또 하나의 놀라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여동생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데려와야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아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동생들이 집에서 굶주리는 것이 안타까워 여동생 둘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해 본 후 그 말이 맞다고 여겨 아지가 여동생들을 데리고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아지의 아버지는 이것이 딸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곧 아지는 여동생들을 데리고 장수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처음 어머니를 팔았던 구매자를 찾아가 다시 높은 가격에 여동생을 그 노총각에게 팔고 어머니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그는 또다시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벌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되찾아온 후 마치 연극을 하듯이 울면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자신이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으며 앞으로는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실종된 여동생들에 대해서는 아지가 그녀들이 부유한 집에 입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지의 사악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구매자의 아이를 낳은 상태였는데 일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지는 이 이복 동생도 팔아버려 600위안, 약 11만 4천 원을 벌었습니다. 이때 아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더 이상 집에서 구걸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출하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팔아 번 돈을 여비로 사용하여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지는 교육을 받지 못해 많은 일자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배불리 먹지 못해 키가 158cm에 불과하고 체중도 50kg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육체 노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아라고 주장하며 여러 곳에서 도제로 들어가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지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몇 가지 기술도 배웠습니다. 1989년 23살의 아지는 친구의 소개로 주주현 신자이 향의 한 외로운 노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왕젠후이였고 그는 아지를 매우 아꼈습니다. 왕젠후이는 아지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겼고 자전거 수리 기술을 전수해 주었으며 아지의 이름을 왕홍더로 바꿨습니다. 노인은 아지가 과거의 비참한 경험을 잊고 관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아지는 이 이름을 매우 좋아했는데 이 이름은 그가 마침내 평범한 삶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전거를 수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젠호이는 아지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몇 년 동안 모은 저축을 아지에게 맡기며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아지는 다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왕젠호이가 갑자기 병이 나서 급히 돈이 필요했을 때 아지는 상징적으로 5위안, 약 950원을 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매우 상심하여 그 후로 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1990년 아지는 주즈현에서 호씨 밑에서 일하던 중 호씨의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호씨는 아지가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 결혼을 반대하고 아지를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후 아지는 여자친구를 속여 함께 도망쳤고 자전거 수리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가족의 삶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아지의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수리만으로는 아지의 가족이 생활하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한 아지는 다시 나쁜 생각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납치해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출산 능력이 있고 그의 생활을 돌볼 수 있으며 그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어 큰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지는 아내가 집에 없을 때 겨우 1살 된 막내 아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아지는 아들을 팔 때도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팔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든 아이는 남겨두었다가 커서 자신을 부양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일을 물었을 때 아지는 대충 거짓말을 지어내어 아내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팔아버린 아이의 돈은 금방 두 사람에게서 쓰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지는 주변에 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지는 계속해서 납치 사업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96년 아지는 산시성의 불법 금 재련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지가 조금의 돈을 벌었지만 조직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의 몫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퉁관이라는 곳에 금이 많고 현지 사람들이 모두 금을 재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지는 현지 금 재련업자들을 노리기로 하고 조직에서 대담한 세 사람을 찾아 함께 다른 사람의 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사람은 매우 교활해서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빨리 써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들은 자주 도둑질을 했고 2년 넘게 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지는 더 사악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자. 어차피 여기 집집마다 돈을 숨겨놓고 있으니. 1997년 아지는 자오샤오쥔, 왕텐싱, 장젠, 자오샤오빈 등과 만나 금 재련업자들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속적으로 강도와 여성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자세한 상황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딩윈하오, 수샤오핑, 그리고 스천 출신의 고츠와 함께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범죄를 계속했습니다. 1998년 2월 14일 새로운 조직은 퉁관현에서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이 여성 피해자와 강제로 관계를 가졌지만 아지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을 남기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범죄 성격을 단순한 강도에서 살인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 원칙은 집에 들어가 강도질을 한 후 반드시 피해자와 관계를 갖고 살아남은 사람을 남기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1998년 3월 8일 새벽 1시경 아지 일행은 한 가정집에 도착하여 철망치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손발을 묶고 폭행을 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집주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겨우 얻어낸 것은 반쯤 새 것인 노란색 재킷 한 벌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경 아지는 얼굴을 가리고 마을의 또 다른 가정집에 갔습니다. 그는 집안의 부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재빠르게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남편을 심하게 때려 중상을 입히고 이 부부를 침대 시트로 묶었습니다. 이후 그는 장롱에서 현금 100여 원을 찾아내고는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전체 과정은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8년 3월 31일 새벽 2시경 몇 명의 악당이 한 마을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찾지 못했고 대신 세안제, 백주 한 병, 땅콩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이들은 옆집으로 가서 철망치와 나무막대로 집주인 부부의 머리를 때려 두 사람을 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곡물 장식장에서 소량의 현금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범행 현장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1998년 7월 20일 아지는 동료 3명과 함께 어느 농가 밖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안 사람들이 불을 끄고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린 후 몰래 뜰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심지어 1살 된 아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후 아지는 집안을 유유히 돌아다니며 집안에 있던 20위안의 현금을 챙긴 후 동료들에게 떠나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산시성에서 가장 큰 참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1살 된 아기까지도 살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아지를 체포하고 아기를 살해한 이유를 물었을 때 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없는데 그가 살아있는 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아지는 피해 가족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번 범행도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가족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비인간적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단원들이 반복적으로 강도와 살인을 성공하면서
단 10일 만에 그들은 14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이는 산시성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지는 매번 범행 후 시간을 내어 복귀하고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각 성의 경계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수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지는 경찰이 협력하는 동안 단원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지는 몇 명과 함께 허난성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아지는 범행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경찰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단원들이 허난성에 도착한 후 그들은 신속한 탐색 끝에 한 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98년 8월 4일 그들은 익숙한 수법으로 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백유안 약 1만 9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아지는 떠나기 전 동료들의 충격적인 시선 속에서 집주인 남성의 성기를 잘라냈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지는 이렇게 하면 경찰이 이를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오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지는 자신의 계략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꼈고 이는 그를 동료들 사이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지의 사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고한 낯선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동료들조차 그를 화나게 하며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가족조차도 납치할 수 있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아지의 단원 중 고츠라는 멤버는 아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4명이 산시성 경계에서 연속으로 4번의 범죄를 저지른 후 아지는 잠시 멈추기로 하고 단원을 해산했습니다. 당시 아지는 우회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첫날 밖으로 물을 길러 나가려던 아지는 문을 열고 웃고 있는 고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지는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이유가 자신의 거처를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고츠가 따라온 것입니다. 아지는 전례 없는 위협을 느끼고 고츠를 제거할 방법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달 동안 쉬려고 했던 아지는 즉시 계획을 수정하여 고츠와 함께 동료들과 다시 합류해 범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아지는 동료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고츠를 제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곧 아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998년 3월 31일 단원 4명이 다시 합류한 후 아지는 다른 2명의 동료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2사람에게 고츠가 매번 물건을 몰래 숨기고 이제는 동료들을 배신하고 경찰에 정보를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부의 적이었기 때문에 3사람은 즉시 고츠를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한 가정을 목표로 정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 아지는 몰래 고츠를 부엌으로 데려가 식용유 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 집에 가서 요리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이 기름도 싸지 않아. 고츠는 아지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고 여겼지만 그 기름이 그의 마지막을 위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사람은 밤을 틈타 도망치다가 깊은 도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아지는 다른 2사람에게 신호를 보냈고 3사람은 함께 돌을 들어 고츠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후 아지는 천천히 고츠의 몸에서 식용유를 꺼내 반은 고츠의 몸에 부었고 나머지 반은 나무에 매달아 병뚜껑의 구멍을 통해 기름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후 아지는 고츠의 몸에 불을 붙였고 불이 다 타고 나서 고츠는 숫덩이로 변했습니다. 고츠를 제거한 후 아지는 나머지 2명에게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나는 여러 지방에 방언을 구사할 수 있어서 경찰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내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지는 반복된 범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금, 은, 보석과 현금만 훔치고 쉽게 처분할 수 없는 물건은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아지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 해소에 참여하지 않으며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로 체액을 남기지 않는다. 구성원 간에 서로의 정보를 캐묻지 않아야 하며 이는 구성원이 체포되어 자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행 도구와 가면은 반드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아지 일당은 매우 높은 빈도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범행을 마친 후 그들은 즉시 차를 타고 60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사건의 간격은 24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는 아지가 일당을 데리고 상황을 탐색하는 시간도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돈을 위해 사람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는 쾌감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지가 사후 처리를 맡으면서 일당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허난성과 산시성의 경계에서 이동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98년 8월 14일, 일당은 산시성으로 돌아와 3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천위안 약 19만 원을 강탈했으며 여주인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일당은 다시 3명을 해치고 강도질을 시도했으나 이웃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돈을 훔치지 못한 아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즉시 일당을 데리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마음의 짜증을 풀기로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들은 인근 마을의 또 다른 가정을 찾아 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아지는 범행 빈도에 따라 집주인의 성기를 잘라내어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동시에 2명의 동료는 젊고 아름다운 여주인을 보고 이미 사망한 그녀에게 성적 욕망을 발산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200위안 약 3만 8천 원을 챙겨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8월 20일 그들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한 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은 3,000위안 약 57만 원을 강탈한 후 기분이 좋아진 몇몇은 땅굴을 파고 이웃집에 들어가 그 집도 털었습니다. 11월 6일 그들은 산시성 지역의 전병 가게를 노렸습니다. 몇 명은 한 가족 3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2,000위안 약 38원을 강탈했습니다. 몇 차례의 범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그들은 더 많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지의 병적인 동기도 점차 형성되었고 처음에는 강도를 목적으로 했으나 이제는 사람을 해치며 즐기기 시작했고 목표는 100명이었습니다. 11월 8일 일당은 2명을 해치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15일 허난성 이천현에서 2명을 해치고 200위안 약 3만 8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16일 60km 떨어진 곳에서 2명을 해치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90위안 약 17,000원을 강탈했습니다. 남성 피해자의 성기를 잘라내어 현장을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12월 18일 60km 떨어진 곳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3명을 해치고 500위안 약 9만 5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20일 60km 떨어진 곳에서 벽을 뚫고 들어가 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3,000위안 약 57만 원을 강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단 1년 만에 77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아지 일당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속적인 범죄의 성공은 아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잡힐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대규모 연쇄 사건은 산시성과 각 지방의 공안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고 심지어 중국 국가 지도자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지에서는 최대 규모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으며 출동 인원은 10,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절의 형사 기술은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건이 조사와 수색에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아지가 도망칠 기회를 주었지만 분명히 누구도 영원히 운이 따르지는 않으며 특히 연쇄살인범은 더욱 그렇습니다. 1999년 3월 26일 일당은 허난성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여주인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옆집 진료소에 난입하여 3명을 살해했고 여주인은 역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지는 강탈한 돈을 들고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르고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지 자신도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신원이 드러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반성하고 실수를 수정하는 효율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성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자 경찰은 여러 성이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형사 전문가들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마침내 경찰은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실마리는 1999년 1월 아지의 손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피해자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단서로 경찰은 아지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지는 여전히 자신의 계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과 맞서고 싶었고 자신의 범행 속도만 빠르다면 경찰을 이기고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11일 오전 10시 아지가 다음 범행 장소로 가기 위해 옷을 입고 준비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20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아지는 이미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탔을 것입니다. 아지는 체포된 후에도 여전히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0시간 동안 단식하며
이후에는 거품을 물고 아픈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안국장 유신생은 그의 속임수를 일찌감치 간파했습니다. 그는 직접 아지를 신문하며 아지의 남아있는 인간성을 이용해 그의 내면을 자극했습니다. 아지는 평생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만은 비교적 잘 대해주었습니다. 결국 공안국장 유신생은 아이에게 천위안의 생활비를 주겠다는 이유로 아지의 적개심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지의 집에서 발견된 작물을 이용해 아지의 자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999년 5월 3일 피고인 아지, 디민하오, 소샤오핑은 고의 상해죄, 강도죄, 절도죄, 여성 모욕죄 등 여러 죄목으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지의 초기 단원 중 왕텐신, 장젠, 자오샤빈도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아지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사건을 되돌아보면 아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모 역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쌍하지만 매우 증오스러운 인물입니다. 가정을 떠난 후에도 그는 개과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타락시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 주민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생명이 몇십 위안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아지는 어린 시절의 고난을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로 삼겠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아지의 본명은 펑마오지로 3살 때 어머니가 그를 사찰에 맡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선생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지에게는 친동생도 있었고 그 역시 사찰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고픔을 견디며 구걸을 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출가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형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어린 시절은 아지가 자신을 타락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나중에 그 상처 입은 곳은 반드시 우리가 가장 강해지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둠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밝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아지처럼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3월 13일 일본 도쿄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막내딸이 집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구조대를 신고자인 호소이 케니치의 아파트로 파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4살의 미카는 기저귀만 입고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이미 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호소이 가족은 최근 몇 년간 괴이한 일들을 겪었는데 처음엔 어머니가, 그 다음엔 둘째 누나 미나코가, 그리고 아버지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막내딸 미카까지 숨졌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 미카의 몸에서 다량의 에틸렌 글리콜과 항정신성 약물인 올란자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어린 미카는 생전에 정신과 질환을 앓은 적이 없어 이런 약물을 실수로 복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아이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경찰은 미카의 주변 사람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부모 호소이 부부의 휴대전화 채팅 기록에서 어머니 시오는 큰 아들은 상속자고 큰 딸은 너무 예쁜데 막내딸은 전혀 귀엽지 않아 라고 말했고, 아버지 케니치는 없는 게 나아, 그냥 방해만 되는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부부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그들이 1년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부동액과 정신과 약물을 구매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 부동액의 주요 성분이 바로 미카를 숨지게 한 약물 중 하나인 에틸렌 글리콜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미카의 친부모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분명 오래된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경찰은 호소이 케니치와 호소이 시오를 딸 미카를 해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럼 부부는 왜 4살밖에 안 된 딸을 해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호소이 가족의 참사는 과연 이 부부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2018년 6년 전 케니치의 둘째 누나 호소이 미나코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행정해부만 시행되었는데 미나코의 숨진 원인은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미나코의 숨진 원인에 의심을 품고 그녀의 머리카락 등 일부 유해를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미카의 숨진 원인이 밝혀지자 경찰은 보관했던 미나코의 유해를 다시 검사했는데 똑같이 에틸렌 글리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미나코가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해진 것이었죠. 그리고 미나코가 숨지기 전 호소이 부부가 자동차 부동액을 구매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부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케니치 부모의 사망 원인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2018년 1월에 케니치의 어머니가, 4월에는 누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월에는 케니치가 아버지 대신 가족 회사에 이사가 되었는데 같은 달에 아버지도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케니치의 아내 시오가 회사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가족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호소이 부부만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 가족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었습니다. 그럼 호소이 부부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자신의 가족을 일일이 숨지게 했을까요? 호소이 가족은 현지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케니치의 아버지는 1979년에 아사쿠사에서 가죽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나중에는 호텔과 10층짜리 아파트 건물까지 지을 정도로 사업을 확장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케니치는 1980년에 태어났고 부모님 외에 2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큰 누나는 결혼 후 독립했고 둘째 누나 미나코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뛰어나 호소이가의 재력으로 예술을 마음껏 배울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하여 회사에 남아 재물을 관리하며 뛰어난 사업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케니치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한량 기질의 재벌 2세였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여서 그는 유치원 시절부터 고가의 살인 명문사학에 다녔고 고등학교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명문대 입시에 실패하여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한 작은 가게에서 판매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케니치의 아버지는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작은 아파트를 사주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몰래 용돈을 주었습니다. 케니치는 그 돈을 모두 유흥업소에서 만난 시오에게 썼습니다. 케니치가 못난 재벌 2세였다면 시오는 케니치의 어머니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호소이 시오는 1986년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여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좋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성격이 급변하더니 결국 그녀는 망상장애와 편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오는 자주 화를 내고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시오는 어머니에게 아이돌 앨범을 모두 사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삭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시오는 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다 집을 나와 홋카이도를 떠나 홀로 도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마음씨가 착한 사장을 만나게 되어 그녀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걸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시오와 완전히 모르는 사이지만 그녀에게 옷과 음식까지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오는 감사하기는커녕 매일 새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음식에도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은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시오의 어머니를 찾아 연락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오를 홋카이도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시오는 울면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시오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도쿄로 와 시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오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케니치를 만났습니다. 케니치는 시오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시오가 유흥업소를 그만두면서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져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케니치의 부모는 아들이 유흥업소 여성과 사귀고 동거까지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케니치는 자신의 결정을 고집하여 2009년에 시오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11년 호소이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이 리모델링하게 되어 아버지는 케니치를 집으로 불러 호텔 운영을 맡겼습니다. 시오도 남편 부모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호소이 가족은 한동안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2년 케니치의 부모는 아들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전에 선물한 아파트를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호텔 장부도 엉망진창인 걸 발견하였습니다. 회사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된 부모는 화가 나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케니치 부부는 옆 도시인 지바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시오는 장남을 낳았고
2016년에는 장녀를 낳았지만 두 사람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아 지역아동 보호기관은 호소이 부부를 양육 능력이 없는 가정으로 판단하여 케니치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손자,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아들 부부를 다시 집으로 들여 둘째 딸 미나코와 함께 아버지의 명의로 된 건물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막내딸 미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돌볼 줄 모르는 부부는 막내딸이 태어난 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부부는 자주 다투었고 집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자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케니치 부부는 세 아이를 차별하며 키웠습니다. 그들의 막내딸 미카는 며칠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을 때가 많았고 몸에는 항상 멍이 든 자국이 있었지만 큰아들과 둘째 딸은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호소이 부부는 큰아들과 둘째 딸을 편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오의 SNS에는 큰아들과 둘째 딸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 막내딸 미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막내딸 미카를 혼자 유치원에 맡기고 큰아들과 둘째 딸만 데리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왜 막내딸을 학대한지에 대한 이유를 묻자 시오는 막내딸은 전혀 귀엽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 3월 미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케니치와 시오가 심하게 다투다가 시오가 흥분하여 집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오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세 아이는 지역아동 상담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케니치의 가족은 큰딸이 결혼하여 집을 나갔고 케니치의 부부는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동상담소는 시오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세 아이의 새로운 보호자로 지정했고 6개월 후에야 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오는 반성문을 썼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동상담소를 비난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아동상담소의 보호를 받은 미카에 대한 모성애가 희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후 부부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막내딸 미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다투기만 하면 미카에게 화풀이하곤 했습니다. 2022년 9월 미카가 다니던 유치원은 미카의 몸에서 여러 군데 상처가 발견되었다며 아동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상담소는 미카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고 부부에게도 상담과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미카를 여러 유치원을 옮겨 다니게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미카가 다녔던 모든 유치원은 미카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며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개인 위생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은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자주 들린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동상담소의 개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케니치는 왜 누나 미나코를 해쳤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나코는 호소이 부부와 같은 아파트 건물의 다른 층에서 살았습니다. 2018년 4월 29일 41살의 미나코는 집에서 숨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친척이 그녀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미나코가 숨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코는 평소 건강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통과 발열 증상을 보였고 방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며 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에는 맨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었고 생전에 특별한 병력이 없어 사법해부가 아닌 행정해부만 실시되어 누구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폐혈증으로 숨지게 된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폐혈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여 미나코는 결국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 호소이 부부의 막내딸 미카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미나코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의학자는 미나코의 신장에서 미카와 같은 옥살산 칼슘을 검출하였는데 그건 자동차 부동액의 유해 성분인 에틸렌 글리콜이 체내에 들어가면서 생긴 물질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나코의 숨진 원인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6년 전 행정해부 당시는 왜 이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했을까요? 알고 보니 당시 미나코를 부검할 때 장기 표본 제작을 위한 특수 처리 과정 때문에 원래 검출 가능했던 독극물이 제거되어 미나코가 독극물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케니치가 누나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마도 재산 때문일 것입니다.
2012년 호소이 부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생이 저지른 짓을 회사 회계 담당자인 미나코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호소이 부부는 여저히 돈을 펑펑 쓰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결국 미나코의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재정을 관리하는 미나코는 동생이 호텔 경영에 대해 전혀 모르고 돈만 낭비한다고 생각하여 그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동생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케니치가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남매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 결국 2018년 4월 29일 케니치 부부는 미나코를 해치게 되었습니다. 미나코가 숨지기 얼마 전 케니치의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미나코가 세상을 떠나고 2달 후에는 케니치의 아버지가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여 집을 떠난 큰딸을 제외하고 케니치는 혼자 남게 되어 그들 부부는 가장 큰 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케니치는 회장 자리에 올랐고 가족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에는 미나코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오도 회사 이사가 되었습니다. 케니치의 부모가 숨진 것도 케니치 부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당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증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마 같은 케니치 부부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후 더욱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나코가 예상했듯이 케니치는 회사 경영에 전혀 재능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자금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문제로 호텔은 문을 닫게 되었는데 호텔 증축 대출금은 여전히 상환해야 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무려 1억 7천만 엔, 하나로 약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부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못하고 고인의 위패를 쓰레기장 같은 집안에 아무렇게나 버려두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찰이 더 많은 증거를 찾아 이 악마 같은 부부에게 처벌을 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악마 부부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보다 더욱 마음 아픈 건 주위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어린 미카가 살 수 있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부검 제도를 비판하며 6년 전 미나코에게 사법 해부를 실시했더라면 미카가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양육 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 포기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본 사회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놓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헤이세이 20년도, 즉 2008년의 후생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아동상담소가 처리한 아동 관련 사건은 총 42,660사건이었고 그중 방임 사건은 15,905건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치명적인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작가 나가야마 노리노는 어린 시절 양육 포기의 피해자였는데 독학으로 작가가 되었고 신일본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연쇄로 사람을 해쳐 결국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양육 포기는 아동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양육 방식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효도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양육 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학대를 가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아동상담소의 조치 방식입니다. 만약 당시 미카의 상처를 발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미카를 악마 같은 부부에게서 떼어냈더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